제31화 가게의 가장 깊은 곳. 새로운 목적의식. 그건 내 인생에 처음으로 생긴 아주 단단하고 무거운 앵커였어. 난 더 이상 파도에 떠밀리는 난파선이 아니었지. 목적지를 가진 배가 된 거야. 비록 그 목적지가 지친 사람들을 위한 충전소라는 여전히 막연하고 거창한 것이긴 했지만 말이야. 목적지가 생기니 해야 할 일이 보이기 시작했어. 내 배, 즉 이 가게를 제대로 정비해야 했지. 깨끗하게 닦은 홀과 주방만으로는 부족했어. 내 가게에는 아직 내가 외면하고 있던 과거의 찌꺼기가 그대로 쌓여있는 곳이 있었거든. 바로 가게 뒤편에 한 번도 제대로 열어본 적 없는 낡은 창고였지. 그 창고는 내가 이 가게를 헐값에 인수할 때부터 그냥 딸려온 공간이었어. 전주인이 버리고 간 잡동사니들과 내가 살면서 내팽개쳤던 물건들이 뒤섞여 있는 말 그대로 잡동사니들의 무덤이었지. 난 그곳을 열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어. 어둡고 눅눅하고 온갖 곰팡이와 먼지로 가득한 그곳은 꼭 내 인생의 실패를 압축해 놓은 것만 같았거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 내 가게가 누군가를 위한 충전소가 되려면 나부터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했지. 저 창고는 내 배에 녹슬고 삐걱거리는 엔진실과도 같았어. 저기를 이대로 방치하고서는 단 한 뼘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았지. 난 큰 마음을 먹고 창고의 낡은 철문을 열었어. 킥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10년은 묵었을 법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내 코를 찔렀지. 빛 한 좀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건들이 괴물처럼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어. 젠장, 이걸 다 어떻게 치운다. 욕이 저절로 튀어나왔지만 물러서지 않았지. 난 작업등을 켜고 마스크를 썼어.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지. 먼저 명백한 쓰레기들을 밖으로 끄집어냈어. 썩어버린 나무 의자, 용도를 알 수 없는 낡은 기계 부품, 전주인이 쓰던 것 같은 낡은 옷가지들. 내다 버릴 때마다 내 어깨를 짓누르던 과거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지.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나니 공간이 조금 드러났어. 하지만 여전히 바닥과 벽은 두꺼운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지. 난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어내기 시작했어. 10년 묵은 먼지가 공기 중으로 피어오르며 숨을 쉴 때마다 흙냄새가 났지. 기침을 콜록거리면서도 난 멈추지 않았어. 몇 시간을 쓸고 닦았을까. 창고 구석에 있던 작은 창문이 모습을 드러냈어. 시커먼 때로 뒤덮여 창문인지 벽인지도 몰랐던 놈이었지. 난 걸레에 물을 묻혀 그 창문을 닫기 시작했어. 기름때와 먼지가 엉겨붙어 웬만한 힘으로는 닫히지도 않았지. 난 거의 오기로 미친 듯이 창문만 문질렀어. 마침내 시커먼 때가 벗겨지고 뿌연 유리 너머로 희미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지. 오후의 햇살이었어. 그 빛 한 줄기가 어둡고 축축하던 창고 안을 비추는 순간 난 숨을 멈췄지. 빛이 먼지 쌓인 공간을 통과하며 만들어내는 풍경은 묘하게 성스럽기까지 했어. 난 창고를 되살리고 있었고 그 창고는 내게 빛을 선물하고 있었던 거야. 난 멈추지 않고 바닥과 벽까지 모두 쓸고 닦았어. 땀으로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기분은 상쾌했지.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어. 창고 가장 깊숙한 곳, 선반 아래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지. 낡은 상자 더미를 치우자 그 뒤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어. 그건 낡은 나무 상자였어. 사구려 골판지 상자가 아니라 오래된 고가구처럼 단단하고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제법 큰 상자였지. 표면에는 두껍게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그 아래로 정교한 나뭇결이 비쳐 보였어. 상자에는 낡고 푸르게 녹이 쓴 노스의 잠금장치가 달려 있었지. 난 홀린 듯 그 상자 앞에 쭈그려 앉았어. 이건 내가 갖다 놓은 물건이 아니었지. 전주인의 것이 분명했어. 근데 왜 다른 잡동사니들과는 달리 이렇게 좋은 상자를 이 깊숙한 곳에 숨겨둔 걸까? 내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 이 상자 안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이 들어있다는 강한 예감이 들었거든. 이 가게의 비밀, 혹은 내게 일어나는 이 기묘한 일들의 단서가 될지도 모르는. 난 마른 침을 삼키고 먼지 쌓인 상자 위를 손으로 쓸어냈어. 그리고는 차갑고 낡은 노스의 잠금장치에 조심스럽게 손을 가져다 댔지. 제32화 먼지 쌓인 상자 속의 비밀. 딸깍.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잠금장치가 의외로 가볍게 열렸어. 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삐걱거리는 나무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지. 상자가 열리는 순간 퀴퀴한 곰팡내와는 다른 오래된 종이 냄새와 잘 관리된 금속의 냄새가 섞여 코끝을 스쳤어. 상자 안의 모습은 의외로 간단했지. 가장 위에는 두툼하고 부드러운 기름 먹인 천에 쌓인 길쭉한 꾸러미가 놓여 있었어. 그리고 그 아래에는 가죽으로 표지를 댄 낡은 노트 한 권이 전부였지. 내 심장이 더 크게 뛰기 시작했어. 난 조심스럽게 천 꾸러미를 먼저 들어 올렸지. 꽤 묵직했어. 난 천을 천천히 펼쳤어. 그러자 어두운 창고 안에서도 서늘한 빛을 발하는 오래된 식칼새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지. 그건 내가 평생 본 적 없는 아름다운 칼들이었어. 손잡이는 오랜 세월을 견뎌 반질반질하게 닳아 있었지만 칼날은 조금의 녹도 없이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지. 칼날에는 수없이 갈고 닦은 흔적이 남아 있었어. 이건 그냥 조리도구가 아니었어. 한 요리사의 분신이자 영혼이 담긴 물건이었지. 난 나도 모르게 가장 큰 칼을 집어들었어. 손잡이가 마치 내 손에 맞춰 제작된 것처럼 착 감기는 느낌. 칼을 드는 순간 손끝으로 아주 희미하고 익숙한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았지. 난 칼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상자 안에 남은 가죽 노트를 집어들었어.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지. 난 마룻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첫 장을 넘겼어. 그건 이 가게의 전주인이 남긴 요리 노트이자 일기였어. 첫 장은 유려하고 힘있는 글씨체로 시작됐지. 그는 한때 이름난 요리사였어. 자신만의 철학으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던 자부심 넘치는 장인이었지. 노트에는 음식에 대한 그의 사랑과 철학,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요리들에 대한 기록이 가득했어. 하지만 중간쯤부터 글씨체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했지.
그는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고 적었어. 그 사고로 그는 요리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후각과 미각을 거의 모두 잃어버렸던 거야. 그 뒤에 페이지들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요리사의 비명이었지.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 허름한 분식집을 열었다고 했어. 그건 재기를 위한 게 아니었지. 자신에 대한 형벌이었어.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맛의 미학과는 정반대인 가장 맛없고 형편없는 음식을 만들면서 스스로를 벌주고자 했던 거야. 내가 처음 이 가게에서 만들었던 그 끔찍한 음식들은 바로 그의 절망이 만들어낸 레시피였던 거지. 난 숨을 죽이고 마지막 장을 향해 달려갔어. 노트의 마지막 부분은 거의 해탈에 가까운 조용한 독백으로 채워져 있었지. 미각을 잃은 그는 맛을 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 했었어. 혀가 아닌 다른 감각으로. 그리고 마침내 노트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서 난 모든 비밀의 해답을 발견했어. 혀로 맛볼 수 없다면 마음으로 맛보게 하라. 음식의 맛은 요리사의 혀끝이 아니라 먹는 이의 마음속 결핍에서 시작된다. 최고의 요리는 먹는 이의 마음을 읽는 것이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 내게 일어났던 각성, 손님의 마음을 읽는 듯한 감각, 내 것이 아닌 것 같던 손놀림. 그건 귀신도 초능력도 아니었어. 미각을 잃은 천재 요리사가 평생에 걸쳐 터득한 마지막 비기. 그 간절한 염원과 철학이 이 가게와 그리고 저 칼새 자루의 영혼처럼 깃들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영혼은 자신과 똑같이 삶의 모든 위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있던 나, 김성호를 새로운 그릇으로 선택했던 거지. 난 노트를 덮었어. 온몸이 떨렸지. 난 미친 게 아니었어. 귀신에 신 것도 아니었지. 난 한 위대한 요리사의 유산을, 그 마지막 염원을 이어받은 계승자였던 거야. 난 상자에서 가장 큰 칼을 다시 집어들었어. 서늘한 칼날이 내 손의 온기와 만나 뜨거워지는 것 같았지. 이건 더 이상 저주나 기현상이 아니었어. 내게 주어진 운명이자 소명이었지. 난 그 칼을 든 채 한참 동안이나 창고의 희미한 빗줄기 아래 서 있었어. 제33화 전설의 요리사 김 선생의 노트. 난 얼마나 오랫동안 그 차가운 창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어. 창문에 희미한 빗줄기가 붉게 물들었다가 이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내 손에는 낡은 가죽 노트가 그리고 무릎 위에는 서늘한 식칼새 자루가 놓여 있었지. 내 것이 아니면서도 이제는 완벽하게 내 것이 되어버린 물건들. 전설의 요리사 김 선생. 노트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난 그냥 그를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그의 글씨에는, 그의 문장에는 그런 이름이 어울렸으니까. 난 노트를 다시 펼쳤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다시 읽었지. 화려한 성공의 기록, 음식에 대한 깊은 철학,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 마지막으로 찾아낸 기묘한 깨달음까지.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낡은 노트 한 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 그리고 난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이어받은 놈이었지. 기분이 이상했어. 처음에는 두려웠지. 내가 귀신의 시인 게 아니라는 안도감도 잠시, 그보다 더 거대한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눌렀어. 한 위대한 요리사의 유산이라니. 평생을 실패자로 살아온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이름이었지. 난 고작 분식집이나 말아먹고 있던 세상에 대한 분노로 하루하루를 버티던 놈이었잖아. 그런 내가 누군가의 마지막 염원을 이어받을 자격이 있을까? 난 상자에서 가장 큰 칼을 다시 집어들었어. 중식도처럼 넓적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날렵하고 가벼웠지. 손잡이는 오랜 세월을 견뎌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지만 내 손에 쥐는 순간 마치 내 손의 일부였던 것처럼 착 감겼어. 칼날에서는 여전히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지만 이제 그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지. 이 칼로 김 선생은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뒤에는 이 칼을 상자에 봉인하고 스스로를 버렸겠지. 난 그가 이 칼을 상자에 넣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지 상상해봤어.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칼을 자신의 실패와 함께 묻어버리는 심정. 그건 아마 살아있는 채로 관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을 거야. 근데 그는 이 칼을 버리지 않았어. 이 노트도 왜였을까? 그는 알고 있었던 걸까? 언젠가 자신과 똑같이 삶의 모든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진 누군가가 이 가게에 들어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 유산을 이어받아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거라는 걸. 그런 생각을 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지.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 운명이었지. 내가 이 가게에 들어온 것도, 내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도 어쩌면 모두 이 칼과 노트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을지도 몰라. 난 자리에서 일어났어. 칼과 노트를 품에 안고 어두운 창고를 나섰지. 가게 안은 이미 캄캄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 가게의 모든 물건들이 벽과 바닥의 모든 틈새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거든. 네가 새로운 주인이다. 이곳은 이제 너의 성역이다. 라고. 난 주방 조리대 위에 기름 먹인 천을 펼쳤어. 그리고 칼새 자루를 가지런히 올려놓았지. 가장 큰 칼은 육류와 채소를 다루는 주방장 칼, 중간 칼은 생선을 손질하는 칼, 가장 작은 칼은 섬세한 작업을 위한 과도였지. 난 한참 동안 그 칼들을 바라봤어. 이건 더 이상 그냥 쇠붙이가 아니었어. 내 스승의 영혼이었지. 난 노트도 그 옆에 펼쳐놓았어.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줄 유일한 지도. 난 이 칼과 이 노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했어. 김 선생이 남긴 마지막 숙제를 내가 풀어야만 했지. 그날 밤, 난 처음으로 가게에서 잠이 들었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칼과 노트가 놓인 조리대를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낡은 식칼들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 같았지. 그 빛은 나를 지켜주는 스승의 눈빛 같았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난 아주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 제32화 먼지에 쌓인 상자 속의 비밀. 다음 날 아침 난 뻐근한 몸을 일으켰어. 가게 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조리대 위에 낡은 식칼들을 비추고 있었지. 칼날에 반사된 빛이 꼭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어. 어젯밤의 발견이 꿈이 아니었다는 증거였지.
난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가죽 노트를 집어들었어. 어젯밤에는 너무 충격이 커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김 선생의 마지막 깨달음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 난 떨리는 손으로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지. 혀로 맛볼 수 없다면 마음으로 맛보게 하라. 난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어봤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싶었지. 맛을 혀로 느끼지 마음으로 느끼나. 근데 지난 며칠간 내가 겪었던 일들을 떠올려보니 이 말의 의미가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어. 음식의 맛은 요리사의 혀끝이 아니라 먹는 이 마음속 결핍에서 시작된다. 결핍, 그래, 그거였어. 내 가게를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무언가 결핍된 사람들이었지. 죽은 어머니의 온기가 그리웠던 남자, 잊고 있던 열정이 필요했던 여자, 세상에 관심이 절실했던 노인,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고 싶었던 가장,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고 싶었던 아이. 그들은 단순히 배가 고파서 내 가게에 온 게 아니었어.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찾아왔던 거지. 그리고 내 손은 그들의 마음속 결핍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읽어냈던 거야. 최고의 요리는 먹는 이 마음을 읽는 것이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 내게 일어났던 각성 위정체. 그건 초능력이나 마법이 아니었어. 미각을 잃은 요리사가 맛의 본질을 찾기 위해 평생에 걸쳐 터득한 지독하게 처절하고도 순수한 공감의 기술이었던 거지. 그는 혀를 잃은 대신 마음을 읽는 윤을 얻었던 거야. 난 노트를 덮고 내가 만들었던 음식들을 하나씩 떠올렸어. 라면. 그건 그냥 라면이 아니었어. 어머니의 온기라는 결핍을 채워주는 음식이었지. 떡볶이. 그건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아주는 음식이었고, 어묵 국물은 잊혀진 존재에 대한 위로였으며, 순대는 무너진 자존심에 대한 존중이었지. 그 음식들의 맛은 내 혀끝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 그 음식을 먹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완성된 거였지. 난 그저 그들의 마음이 가장 원하는 맛의 재료를 찾아 내 손을 빌려 그릇에 담아냈을 뿐이야. 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을 서성거렸어.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았지. 너무나 거대한 비밀을 알아버린 기분이었어. 김 선생, 그는 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모든 것을 잃은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있었을까? 난 그가 남긴 칼을 다시 집어들었어. 이 칼에는 그의 기술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읽는 능력까지 깃들어 있는 게 분명했지. 그리고 그 능력은 그와 똑같이 절망의 끝에 서 있던 나를 숙주로 선택했던 거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난 뭘 해야 하는 걸까? 김 선생은 왜 내게 이 유산을 남겼을까? 난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지. 난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것. 내게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이 생겼으니까. 그게 바로 이 칼과 노트의 주인이 된 내가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지. 난 칼을 조리대에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렀어.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지. 아침 햇살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 난 그 햇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오늘 찾아올 첫 손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어. 오늘은 또 어떤 결핍을 가진 마음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게 될까. 제35화 낡은 식칼에 깃든 영혼. 다음 날 아침 난 잠에서 깨자마자 주방으로 향했어. 밤새 조리대 위에서 달빛을 받았을 낡은 식칼 세 자루. 그놈들이 꼭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 난 아직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 내가 계승자라고 평생 남의 것만 물려받고 그마저도 제대로 간수 못해서 다 말아먹었던 내가. 웃기는 소리였지. 난 가장 큰 칼을 집어들었어. 김 선생의 분신과도 같았을 그 칼. 손에 쥐는 순간 어제와는 또 다른 감각이 느껴졌지. 차가운 쇠붙이의 느낌이 아니었어. 뭐랄까 살아있는 생물의 맥박 같은 게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았다고. 내 심장 박동과 칼날의 울림이 하나가 되는 듯한 기묘하고도 섬뜩한 일체감. 난 주방에 있던 낡은 물을 하나 꺼내 들었어.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 칼로 물을 썰기 시작했지. 손님도 없고 각성도 없는 상태. 그냥 순수하게 이 칼의 능력이 궁금했어. 스윽스윽. 내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 칼이 내 손을 이끌고 있었지. 칼날이 무에 닿는 순간 나는 무의 단단함과 수분, 결의 방향까지 손끝으로 전부 느낄 수 있었어. 칼은 가장 저항이 적고 가장 부드럽게 잘리는 길을 스스로 찾아 나아갔지. 내가 한 거라고는 그저 칼을 쥐고 있었을 뿐이야. 순식간에 무 하나가 일정한 두께의 종이장처럼 설려나갔어. 단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지. 내가 평생을 연습해도 불가능할 신이 경지에 가까운 칼질이었어. 난 숨을 멈췄지. 이건 그냥 잘 만든 칼이 아니었어. 이 칼 안에는 김 선생의 영혼이, 그의 평생이 깃들어 있었던 거야. 그가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물을 썰며 터득했을 감각과 기술이 이 차가운 쇠붙이 안에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던 거지. 난 다른 칼들도 차례로 쥐어봤어. 생선을 다루는 칼을 쥐자 눈앞에 있지도 않은 생선의 비늘과 뼈의 위치가 그려지는 듯했고, 작은 과도를 쥐자 손끝이 수십 배는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았지. 이 칼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 요리사의 감각을 무한대로 확장시켜주는 일종의 증폭기였던 거야. 난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겪었던 각성은 단순히 손님의 마음을 읽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는 걸. 손님의 마음속 결핍을 읽는 것이 인력이라면 이 칼에 깃든 김 선생의 영혼이 그 결핍을 채울 완벽한 레시피를 출력하고 내 손을 빌려 그것을 구현해냈던 거야. 난 그저 그 위대한 영혼과 상처 입은 손님을 연결해주는 서투른 매개체에 불과했지. 그 사실을 깨닫자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 난 이 엄청난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는 놈이었으니까. 난 이 칼을 다시 상자에 넣고 창고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려야 하는 게 아닐까. 내가 감히 이 칼을 쓸 자격이 있을까. 온갖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질 때였어. 난 나도 모르게 남은 무조각으로 국을 끓이고 있었지. 김 선생의 칼로 썬 무. 그냥 평범한 멸치 국물에 된장만 조금 푼 아주 간단한 된장국이었어. 손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각성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가 먹으려고.
한 숟갈 떠먹었지. 그리고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건 내가 평생 먹어본 된장국 중에 가장 맛있는 된장국이었어. 기적 같은 맛은 아니었지. 하지만 무의 시원하고 달큰한 맛이 국물에 완벽하게 녹아들어 있었고 된장의 구수함이 그 뒤를 부드럽게 감쌌어. 모든 맛이 제자리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지. 이건 마음을 읽는 요리가 아니었어. 이건 기본에 대한 완벽한 이해에서 비롯된 진짜 요리사의 맛이었어. 김 선생의 칼은 단순히 기적만 행하는 게 아니었어. 가장 평범한 재료에서도 그 본연의 맛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 난 국밥을 먹는 것처럼 뚝배기에 코를 박고 국물을 마셨어. 뜨거운 국물이 목젖을 타고 넘어가며 내 안에 불안과 위심을 씻어내주는 것 같았지. 그래, 난 아직 자격이 없을지도 몰라. 난 여전히 실패자고 한심한 놈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 칼은 김 선생의 영혼은 나를 선택했어. 그렇다면 도망치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 난 빈 뚝배기를 내려놓았어. 그리고 조리대 위에 놓인 새 차루의 칼을 다시 바라봤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 이 칼들은 내게 주어진 짐이 아니었어. 스승이 남겨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무기이자 가장 따뜻한 격려였으니까. 난 이제 이 칼들을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했어. 진짜 요리사가 되어야 했지. 제36화 유산의 계승자. 그날 이후로 난 매일 칼질을 연습했어. 손님이 있든 없든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김 선생의 칼을 잡고 무라도 써는 거였지. 칼에 깃든 영혼과 내 손이 하나가 되는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직은 서툴렀어. 각성 상태가 아닐 때의 내 요리는 여전히 김 선생의 된장국 발끝에도 미치지 못했지. 하지만 분명한 건 난 변하고 있었다는 거야. 칼을 잡을 때마다 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 내 뒤에 묵묵히 나를 지켜보는 위대한 스승이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나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을 보고 난 잠시 숨을 멈췄지. 그는 40대 후반의 남자였는데 이전에 왔던 손님들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 슬픔이나 절망, 분노 같은 격한 감정이 아니었지.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어. 마치 잘 만들어진 마네킹처럼 표정도, 말투도,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계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어떤 생명력도 느껴지지 않았지. 그는 자리에 앉아 벽에 붙은 오늘의 메뉴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 그리고는 아주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지. 오늘의 메뉴로 하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해주시오. 놀라게 해달라. 그건 지금껏 내가 받아본 주문 중에 가장 이상하고 가장 어려운 주문이었어. 난 그의 눈을 쳐다봤지. 역시나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었어. 그의 마음은 두꺼운 강철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았지. 어떤 결핍도, 어떤 상처도 보이지 않았어. 그 순간 내 안의 각성이 아주 희미하게 속삭이듯 깨어났어.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가졌다. 하지만 단 하나를 잃어버렸다. 바로 열정. 그래, 그거였어. 그는 성공한 사업가거나 높은 지위의 사람일 거야. 모든 걸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훈련받았겠지. 그 과정에서 그는 세상을 향한 뜨거운 감정, 즉 열정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그는 놀람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원하고 있었던 거지. 난 주방으로 들어섰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 이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걸로는 부족했지. 그의 굳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충격적인 한 방이 필요했어. 난 김 선생의 칼을 집어들었지. 그리고 처음으로 내 의지를 담아 칼에게 말을 걸었어. 스승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하나의 요리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지. 그건 김 선생의 노트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요리였어. 내 안의 각성과 칼에 깃든 스승의 영혼, 그리고 이 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 의지가 결합되어 만들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레시피. 난 미친 듯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이건 요리라기보다는 한편이 공연에 가까웠지. 뜨거운 불과 차가운 얼음, 날카로운 칼날과 부드러운 손길이 교차하는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퍼포먼스. 얼마나 지났을까? 난 마침내 요리를 완성했어. 그리고 그 남자 앞에 내려놓았지. 그건 아주 커다란 얼음 그릇이었어. 방구 형태의 투명한 얼음 그릇 안에는 뜨거운 해물 누룽지탕이 김을 피우고 있었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 누룽지탕 위에는 얇게 저민 화로회가 꽃처럼 피어 있었고 그 옆에는 드라이아이스가 담겨 신비로운 연기를 피워내고 있었어. 뜨거움과 차가움, 불과 얼음, 익숙함과 낯섦,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릇 안에서 공존하고 있었지. 남자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어. 그의 눈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지.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숟가락으로 얼음 그릇을 깨고 그 안에 누룽지탕과 회를 함께 떠서 입에 넣었어. 뜨거운 누룽지의 바삭함과 구수함, 차가운 화로회의 쫄깃함과 신선함,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가지 맛과 식감이 입안에서 폭발적으로 어우러졌지. 남자의 눈이 커다래졌어. 이건 그가 처음으로 감정이 담긴 목소리를 냈어. 난 대답 대신 조용히 그를 바라봤지. 그는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한 즐거움이 뒤섞여 있었지. 그의 굳어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야. 식사를 마친 남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 그리고는 나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미소를 지었지. 놀랍군요. 정말로. 그가 떠난 뒤 난 텅 빈 얼음 그릇을 바라봤어. 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지.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희열이 온몸을 감쌌어. 난 해낸 거야. 스승의 힘을 빌리기만 한 게 아니라 내 위지로, 내 힘으로 한 사람의 닫힌 마음을 열었던 거지. 난 비로소 깨달았어. 난 더 이상 김 선생의 그림자가 아니었어. 난 그의 유산을 물려받아 나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의 유일한 계승자였던 거야. 난 주방의 낡은 의자에 주저앉아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지. 그건 아주 오랜만에 되찾는 진짜 내 웃음이었어.